자, 지금부터 2026년 4월 우리 문득수 문학관을 찾아주신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남문인협회에 새로운 협회장님이 오셨어요. 그동안 진주문인협회장, 경남시인협회장을 역임하셨고 현재 한국예총 진주지회장직을 맡아 개천예술제를 시행하는 등 활발한 문학과 예술 활동을 하고 계시는 중견 시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경남의 문학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오늘 강연 주제는 현대시에 대한 담론인데요. 회장님의 강의를 들으시면서 각자의 시심을 한 번 더 다짐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의 제안을 받고 상당히 이렇게 긴장했습니다. 내가 평소에 비교육자 입장에서 강연을 들을만 많이 봤지 무대에서 강연을 하는 기회가 많이 없어서 어쩔까라는 생각 들기도 하고 또 포커스를 어디다 맞춰야 될란가도 또 상당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땅에 오신 분들이 평소에 저랑 이렇게 문학 활동도 같이 많이 하게 되고 또 평소에 작품 세계를 익히 아시고 또 소통의 공간이 활발하신 분이라서 좀 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우리 김태근 우리 낭송가는 시인이기도 합니다. 저분을 만난 제가 진주문인협회 회장할 적에 이렇게 만나뵙고 그때는 등단이 아니고 시낭송가가 되지 못하고 지망생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한 10번 정도를 이렇게 개천예술제부터 해서 낭송대에 한 10번쯤 출전을 하는 걸 봤는데 2등만 한 3번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디 가서 하면은 그냥 그 이야기를 합니다. 왜 2등만 3번 하느냐, 좀 더 잘해가지고 1등을 해서 등단을 하고 낭송가 자격증을 따고 그 역할을 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눈물을 펑펑 마음대로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또 차를 타고 오면서 이야기가 10번이 아니고 지목적으로 한 100번쯤 된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렇게 본인은 2등 한 게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심사를 유명수 님도 계시네. 저분도 심사하셨습니다. 참 손 안 들어봐도 유명수 제가 땀으로 심사를 하시는데 만 2등만 주셨다고요. 그런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2등한 사람은 결국 2등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그런 이유들이 저분을 좀 더 이렇게 굳히게 되고 키우게 되고 그래서 그 낭송가가 단단한 낭송가가 되었다. 지금은 전국적인 지명도 아주 훌륭하시고 특히 경남 지역에서는 지구의 낭송가로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더 기대를 제가 주문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모신 것은 저는 부끄럽게도 제가 시를 한 30년 쓰면서도 하나 띄우는 시가 없어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제 시를 띄우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저 시가 톱이고 망치고 여러 가지 이렇게 건설에 관한 작품들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낭송하기가 보통 까다롭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이라는 시는 제가 낭송용을 위해서 한번 써봤습니다. 하도 여러분들이 낭송용 시를 달라 그래서 그냥 써봤는데 쓸지는 모르는데 듣고 보니까 참 잘 쓴 것 같아요. 제가 문득수 문학관에 오면서 감회가 좀 새롭습니다. 이 문득수 문학관이 생길적에 제가 심사위원장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와가지고 이제 장터를 둘러보고 환경을 둘러본 도에서 이제 이렇게 지명이 되어 와서 오니까 이성학 교수를 잠깐 만났어요. 그 심사를 보는 데서 이성학 교수님도 또 저를 아는 척도 못하고 저도 아는 척도 못하고 그냥 느낌으로 인사만 하고 지나쳤는데 그래서 이제 평가 많이 여러 나 있는데
여기 이제 장점이 보면 나중에 보시겠지만 문덕수 선생님에 관한 자료들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그 자료들을 수집하고 보관하고 있는 그 공들이 충분하고 또 많은 분들에게 문학의 길이 장이 열려 있다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점수를 맡겨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제 이렇게 다른 분들도 이렇게 호응해서 문덕수 문학관으로 지정이 됐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이상호 교수님도 상당히 이렇게 학자로서 맑게 계시는 분인데 혹여 자기하고 아는 느낌이 제가 불편할까 싶어서 애써 모른 척 해드렸고 저도 또 이 교수님이 하시는 일에 속으로는 이게 특별한 교육 사회가 없으면은 원칙대로 해서 손해가지는 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내가 이상호 교수님 입장이나 이상호 교수님이 저를 배려하는 입장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환경이지 않는가. 그 환경이 결국은 언어로 형상에 노출하면 그게 시가 될 거거든요. 또 그 음악으로 그 순간이나 환경을 버트로 전쟁해서 그는 방대한 사건만 서사가 돼서 문학이 되고 예술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짧은 찰나적인 돈수 같은 그 순간에도 깨달음이 문학이 된다. 그 속에서 쉽게 서정으로 말하면 그 순간의 감정을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서정시가 될 거고 조금 말을 꼬고 비틀고 받아보면 시는 서정이 될 거고 그 환경을 띄워놓고 스크린을 하면 그게 요새 말하는 모더니즘 시대가 되지 않는가. 그 모더니즘 시대가 왜 어렵는가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는 전달성이 있어야 되고 구체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뭔가가 공명을 주는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요즘에 그 모더니즘 시대는 사실 고백하다 보면 제가 못 읽어내는 시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등단을 하고 모더니즘 시대는 어쩐지 내가 방정식밖에 못 배운 사람 같다. 그래서 운수분이나 방정식밖에 못 배운 사람 같아가지고 공부를 좀 더 해야 되네. 적분이나 미적분이 와도 내가 덤벼들 수 있어야 되는데 어쩐지 어려운 시를 만나면은 내가 적분을 몰라서 또 뻘 쓰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도 어려운 책이 오면은 조심스럽게 읽게 되고 또 그걸 읽는 방법이 문장을 설명을 들으려고 그러면 안 되고 전체 스크린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데 아직까지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대체로 제 작품 세계가 이미지시로 가고 신서정시로 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난도가 높은 이런 시들이 독자들이에게 결의감을 주게 된다. 적어도 객관적으로 저는 대학원을 나왔습니다. 일단 문교 교육은 제대로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경남 시인협회도 5년을 했습니다. 경남 문인협회 회장도 진주 문인협회도 한 4년 했습니다. 시도 한 30년 썼습니다. 그런데 작품이 와가지고 내가 도저히 이렇게 접근하지 못하는 작품 같으면 그 작품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은가.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글을 들고 와서 저한테 그런 걸 물어볼 적에 야 나도 모르겠다. 근데 내가 모를 정도 같으면은 굳이 그 작품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피해갑니다. 솔직하게 제 현실이고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 박우담 선생님이 조금 글을 많이 비트는 쪽이고 조금 어려운 경향으로 가는 게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신순수 서전으로 가는 분이 계시고 신서전으로 가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우리 문단의 현실이 아닌가. 이상학 교수님하고도 얼마 전에 제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말을 서로 대담하면서 나는 교수님 문제가 교수님이기 때문에 다 작품을 이미 하시려면 자기 본인도 모르시면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늦고 아무도 모르는 그런 시들이 많이 행해가 나중에 이제 데이터가 있는데 그런 작품들을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를 같이 한번 고민해보자라는 게 제 취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색채를 이렇게 종류를 이렇게 준비해 왔느냐면 읽어보시면은 문자는 특성상 모든 사람이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실용적인 면을 지니고 있다. 이게 인터넷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글자 하나하나의 조화와 어울림을 예술적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미적 요구 아래 이렇게 시대의 흐름에 많이 변해왔고 새가 여러 가지 있다. 그 다음에 서체의 종류와 여러 가지 표현만 그걸 역사적 배경과 관심을 갖고 감상한다면은 깊이 있는 세계를 이야기했다 돼 있거든요. 그 다음 전설한 글씨입니다. 전설. 우리 각골 문자에서 이렇게 각골 문자 보면 되겠죠. 다시 하는 게 중요하니까. 한장 넣는 게 있어요. 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앉아도 할까요? 네. 앉아서 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예설안입니다. 한장 더 넘겨주세요.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이 전쓰고 또 하나 넘겨주세요. 행쓰고 갈수 어렵습니다. 이 초서입니다. 이 초서 같은 경우는 저희 어제도 우리 진주 미술협회 회장이 이렇게 서예하시는 분이라서 이 초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보고 좀 자기가 전공도 하시고 서예를 한 40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읽어봤다 하니까 못 읽었네. 이런 글들을. 그래서 그러면 당신들이 모르면 우리는 어떻게 읽을 것이냐 라고 해서 적어요. 그분이 요즘 이 서간체 이거는 생략들이 많아서 이렇게 얼물물입니다. 이렇게 누르면 게 많아서 요즘은 잘 쓰지 않는다. 특별하게 이 부분을 공부를 안 하면 좀 알기가 힘들다. 그래서 요즘은 또 서예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까지는 잘 가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미술뿐 아니고 서예도 결국 난이도가 높은 이런 장르가 있구나 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시를 읽을 적에 문장을 마주할 적에 저는 본능적으로 그 사이에 문장 안에 있는 그 뜻을 합리적인 그 사고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도 하지만은 그 독자들이 텍스트 속에 있는 장치들을 읽어내고 거기서 공명을 받고 또 내 공명을 전달하고 그래서 우리가 창작이 하면서 독자를 의식하지는 저도 안 합니다. 안 하지만은 어느 정도 독자가 가지고 있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키워드는 어딘가 남겨두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키워드를 모르면 제목에서 키워드를 찾으려고 하는데 제목조차 어려워서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이 다 저와 같은 고민도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그걸 달간해서 충분히 익히 알고 계실 건데 저 입장에서는 그렇다라는 그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래 이 시는 독자들에게 다시 읽혀져야 되고 또 독자들에게 약간의 미련과 아쉬움이 남아있어 여운을 좀 줄 수 있는 장치들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요즘의 현대 시들이 특히 미래파, 그 다음에 포스트모더니즘 이런 분들의 시들이 나중에 설명하겠지만은 너무 이렇게 감춰져 있고 또 독자하고의 감성적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저도 힘들고 또 그분도 힘들고 그래서 모더니즘
시를 쓰는 분하고 제가 술자를 하고 차자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물어봅니다. 저는 젊은 사람의 시를 좀 많이 읽는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 시가 그 노인화되는 게 싫어서. 그래서 젊은 세대의 피를 수혈하기 위해서 젊은 세대들하고 대화도 해보고 또 젊은 사람들의 생각도 읽어보고 또 물어보는데 어떤 부분은 뜻밖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시를 어떻게 쓰리나 물어보니까 참선을 하면서 참선에 생각나는 것 그대로 막 적었다 그러더라고요. 선을 하면서. 그래서 저는 그 불교 쪽 공부를 조금 미리 해봐서 참선을 좀 오래 해봤습니다. 하다 보면 이제 몰입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을 언어로 형상해서 사물을 특화해서 하도로 삼아서 글을 쓰는 게 참 쉽지가 않을 건데 그러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주관적인 사고나 그 이런 글들이 독자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것이냐. 그러니까 독자를 전혀 의지도 안 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어렵다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현대의 시들을 어렵게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 제가 이 그 한자를 이렇게 뭐 나열을 했는가 하면 이 한자도 보면은 희를 전설을 잘 쓰는 사람, 예설을 잘 쓰는 분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문학도 수필을 잘 하시는 분 또는 또 소설을 잘 쓰시는 분, 또 시도 또 이렇게 서정시를 잘 쓰는 분, 신서정을 잘 쓰시는 분 다 다르다. 다 다르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시의 장르에 너무 우월할 필요도 없고 내가 쓰는 그 장르가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다. 내는 내 식으로 살아간다. 저는 주가 오면 주가 오면 식대로 뭐 살아가고 또 그 박기훈 선생님 시대로 살아가고 또 거기서 그 감성적인 그 시들이 좀 존경받기도 하고 더 나아가시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가끔씩은 그 모더니즘에 관한 분들을 모시고 특강을 들은 게 참 많았습니다. 일부러 모시고 질문도 하고 있는데 그건 시도 그렇지만 강의도 참 어렵더라고요. 강의도. 그래서 좀 쉽게 들을 수 없는 것을 유튜브 들어보고 이렇게 책도 읽어봤는데 제가 시집을 오면은 제일 먼저 읽는 게 출판사를 제가 봅니다. 어디서 나왔는가. 그 다음에는 몇 편 이래 보다가 뭐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미안한 이야기지만 영 안 되는 좀 덮어두고 다음에 보고 또 괜찮은 작품은 또 집에 가져갑니다. 또 열심히 일해 보려고. 근데 좀 어려운 작품들은 뒤에 해설부터 봅니다. 해설을 봐야 그 분이 가지고 있는 시적 영감이나 감각을 제가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좀 이해가 보면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다음에 보면 유상훈 교수님 그 기회 되면은 그런 부분 한번 모시고 특강하면 저도 하다 달라들어가지고 강의하면 되겠습니다. 그 시의 왜 시가 자꾸 어려워지는가 하면은 시라는 특성이 자꾸 낯설기를 해야 되니까 그 낯설기를 하는 강도 따라서 서정이 신서정이 되고 신서정이 또 모더니즘이 되고 이렇게 다 변화되는데 문학의 낯설기를 해가지고 아주 성공하신 분이 이상욱 교수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문학의 장르 중에서 옛날에는 티카시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상욱 교수님이 언제부턴가 요즘 시의 트렌드를 미리 알아채고 티카시를 만들어서 처음에 만났을 때 티카시가 상상력을 저해한다 해서 그렇게 시인들에게 많은 각광을 받고 시작한 건 아닌데 많은 분들이 애호하게 되고 또 독자들이 이렇게 확보되고 또 이게 실질적으로 시작이나
감성에 도움이 되다 보니까 요즘은 그 티카스가 상당히 대세다. 그래서 사진을 곁들여서 그 상상력을 이렇게 감미시키는 게 상당히 그 역할이 컸다. 그래서 티카스가 상당한 이 역할을 하고 있다. 아마 바우단 선생님도 티카스에 많이 이렇게 감명하는데 그래서 그 새로운 이젠 아젠다를 개발할 수 있는 이상훈 교수님한테 상당히 존경을 드리고 저도 그 이상훈 제가 문인협회 회장할 적에 개천예술제 할 적에 아마 제가 그 디카시를 100일장에 처음으로 접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디카시 발전에 일조를 했다. 다음에 혹시 선생님 그 청년직에 저도 한번 그랬습니다. 앞으로도 디카시가 가지고 있는 그 짧은 글 안에 자기 감성을 이입하고 또 사진을 곁들여서 독자들의 이해를 시키는 부분들이 요즘 추세 같으면 상당히 학대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진주 애총회 회장을 한 지금 11년차고 있습니다. 욕심이 많아서. 그러다 보니까 뭐 사진전도 가고 그 다음에 수혜전도 가고 또 그 다음에는 그 그림 전시를 참 자주 가서 인사말을 하고 말을 나누고 하는데 이 그림 한번 좀 내주시겠습니까? 내가 이걸 좀 못하는데 이게 여기 보시면은 앞에 세 그림은 그 초현실주의의 그림입니다. 저 그림의 그 텍스트를 알면은 어느 정도 제목을 알면은 그 그림을 이해하기가 될 것 같은데 이 그림만 막아오는 이게 뭘 의미하고자 하는 건지 화가가 독자들에게 뭘 이렇게 전해주고 싶은지 알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선 사교를 알면은 유추가 가능한데 사교를 모르고 그림만 이렇게 내보일 경우 우리 모든 시처럼 난해하다. 그러면 이분들이 그림 엉터리는 아니라고 해요. 인터넷에 아주 우리나라 아주 좋은 초현실적 그림을 제가 찾으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밑에는 조각입니다. 오른쪽 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이 두 개는 또 뭔가가 제목이 있거나 뭐 그게 설명이 있으면 이해가 될 건데 잘 어렵더라. 그러니까 이분들이 조각이 엉터리는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그죠? 나름대로 뭔가를 자기 감성을 형성하고 그걸 우리는 시를 언어로 형성하지만 이분은 그림으로 감성을 형성했다.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그거는 내가 이 그림을 좀 더 공부를 하고 깊이 들어가 보고 그런다. 다만 미술협회 그 회장들한테 물어보면은 이런 난해한 그림을 볼 적에 그냥 그림으로 봐라. 이거 이해를 하지 마라. 내 눈높이만큼 보기 때문에 그냥 그림으로서 받아들이는 것만큼 받아들여라. 그래서 그분들에게 쭉 전시해 놓은 걸 이렇게 보면서 어떤 그림이 좋은 거냐 물어볼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눈높이를 위해서 그러면은 그분들이 하나같이 대답이 방법이 없다. 보고 좋은 게 좋은 그림이라는 얘기예요. 보고 좋은 게 실제로 그렇습니다. 보고 좋은 게 물론 뭐 그 솜씨가 좋아서 잘 그린 것도 있지만 대체로 봄이 난다. 보고 좋은 거다. 좋은 거다. 그래 그림도 지금은 추세가 처음에 그림을 배울 적에는 솜씨, 손재주 이걸 가지고 평가를 많이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림도 오래 몇십 년 하다 보면은 어떻게 그릴 것이냐가 문제가 아니고 무엇을 그릴 것이냐 내 감성을 어떤 형태로 표현할 것이냐 그래서 미술도 모더니즘 속으로도 각광을 받게 되고 인정을 받게 되고 또
실제적으로 그걸 설명하기는 힘들지만은 독자들에게, 관객들에게, 연극도 그렇지만 관객들에게 공통부모를 유추할 수 있다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옆에는 제가 잘 아는 부분인데 이게 설계도입니다. 설계도. 이게 제일 쉬운 설계도 아파트 설계도입니다. 계단이 있고 방이 있고 거실이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걸 전공을 하고 또 실제로 공사업을 하기 때문에 한눈에 보면 압니다. 이 계단을 어디로 바꾸면 좋겠다. 집이 방이 좀 작다 크다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팍팍 봐가지고는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자 하냐면 이 그림 하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공부를 좀 해야 된다. 이 설계도를 읽을 정도 되면은 전공을 하고 또 현장에서 많이 이렇게 활용해야 이 변화를 줄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그림을 설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은 제가 이 설계도를 저는 아는데 여러분들은 잘 이해 못한다. 그만큼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약간 그 부분에는 차이가 있을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하니까 그죠. 그래서 내도 이 모더니즘에 관한 실 이해를 못하는 게 여기처럼 공부가 조금 내가 모자라서 못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지금도 그 부분은 공부를 하긴 하는데 참 어렵게는 안 간다라는 생각을 잠깐 합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교수님한테 강의 제안을 받고 이거 뭐 강의를 이게 뭐 어떻게 이런 이상 망치로 못을 치는 사람입니다. 이제 제가 망치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체험에 관한 시들이 생명력이 있다 싶어서 체험을 통해서 이렇게 그 모티브로 해서 글을 쓰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검찰청에서 폭력 예방 때문에 이제 시를 응모를 해서 제가 심사를 몇 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작품을 뽑았는가 하면 그게 하는 걸 봤다, 말렸다 또는 그래 하더라 이런 작품은 전부 탈락시키고 내가 얻어맞아 봤다, 아파 봤다, 죽었더라 나 때려가 집에서 한 방 때렸는데 그 애가 집에 가가지고 엄마가 한테 그렇게 일러줘서 그 성인한테 혼났다. 그런 작품을 저는 주로 이렇게 존중해주고 이렇게 선택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간접경험보다는 직접경험이 있어야만이 어떤 그 공명이 오고 전달성이 있다. 우리가 시가 제일 중요한 거는 요 국어성이 계시지만은 감성의 전달성이 돼야 되는 게 시의 역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감성, 내가 가지고 있는 울림, 이걸 북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길을 저렇게 하듯이 우리는 언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파고들기도 하고 울리기도 하고 특히 시조 쓰는 분들이 좀 더 어려워하는 게 아마 자유시 쓰는 것만큼 모더니즘이 어려울 겁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은 이 짧은 책기 속에서 글을 써야 되는데 그 난해하고 어려움을 시조 안의 틀에서 감당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보다도 더 이렇게 혼란스러워할 거고 결국은 안 보면 될 거 아니냐. 그렇죠? 그래도 봐야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내가 몰라서 모르는 거. 여러분들이 설계도를 볼 줄 몰라서 모르는 거는 모르는 이거든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걸 기억을 올리기 위해서는 설계도 보는 연습을 해야 되고 또 이 어려운 작품을 보는 연습을 해야 된다. 저도 부지런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모든 시 잠깐만 공부하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제 시계 맞습니까? 40분입니다. 2시 40분입니다. 아, 그러면 20분밖에 안 남았습니까? 네. 아, 그래. 그럼 안 된다. 이거 빨리 해야 된다. 좀 빨리 할게요. 그러면 그러니까 꼭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 모든 이유 잠깐만 하겠습니다. 모든 이전의 공부도 제가 한 이틀, 한 4-5일 많이 했습니다. 옛날 하던 레이를 강의를 하면은 응트를 하면은 또 꼴이 잡힐까 싶어서 솔직히 그래 받고 별로 써봤고 그랬는데 모더니즘의 그 핵심적인 4가지가 있더라고요. 강성의 절제, 도시 문명의 현대적 소재, 또 낯설게 하기, 파편적 구조의 몽타주. 제일 중요한 거는 시가 어렵게 느껴지는 지극히 당연하다라는 논리입니다. 이분들 논리는. 응? 왜 그러냐면 어렵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어려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연결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읽어드느냐? 의미를 찾으라는 강박을 내려놔라는 얘기예요. 의미를 찾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김천수의 꽃이나 꽃의 소매나 이런 거 보면 원리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김천수 선생님이 왜 무의미를 선택하게 됐냐면은 일제시대에 일본 공부하다가 말 잘 못해가지고 옥살을 한 7개월 했어요. 그때부터 말 조심하고 말의 의미를 숨기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학습 효과 때문에 꽃의 소며 꽃이여 내가 느낌으로 대낮에 불을 밝혀 환히 급정 이렇게 알지만 사실 그 시가 쉬운 시는 아니거든요. 상당히 불교적인 냄새가 많이 납니다. 우리가 보면은 쌍송이나 팝송이나 절의 법문이나 그걸 다 알고 듣습니까? 음악성만 없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걸 알고 들으면 엄청 더 감흥이 다를 거라고요. 저는 그 절에 가서 기도를 하면은 스님들 외우는 주문을 90%는 다 압니다. 내용을 한글로 공부를 해서. 아 진짜 알아요. 그래서 그걸 알고 듣는가가 모르고 듣는가는 차이가 많더라. 우리 김재돈 쌤은 저하고 불교 무용의 회원인데 맞죠? 그죠? 천수인 같은 거라든지 뭐 건강 이런 거 하면 저는 제가 불교의 법사기 때문에 다 알아요. 무슨 말을 합니다. 온교토의 최고의 사기사기가 일상은 뭔말 다 합니다. 그래서 아는 거 하고 듣는 거하고 몰라도 듣는 거는 차이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여기 조금 한 장가 넘겨야 이게 딱 서투러 들었습니다. 이게 김춘수의 그 꽃의 소매인데 우리가 이제 이게 많이 보니까 이렇게 학교가 때문에 하는 건 이게 참 쉬운 게 아니시거든요. 이거 다시 한번 볼게요. 커밍 아웃이라는 시가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잠깐만요. 누가 뭘 읽어보세요. 강민아. 김민아 읽어보겠어요. 강민아가 읽어볼게요. 커밍 아웃 황병성 나의 진짜는 뒤통수인가 봐요. 당신은 나의 뒤에서 보다 진실해지죠. 당신을 더 많이 알고 싶은 나는 얼굴을 맨바닥에 갈아버리고 뒤로 걸을까 봐요. 나의 또 다른 진짜는 학문이에요. 그러나 뭔데? 길에서 그래요. 부끄러워요. 저처럼 부끄러운 동물을 호주머니 속에 서랍 깊숙이 당신도 잔뜩 가지고 있지요. 부끄러운 게 싫어서 부끄러울 때마다 당신은 엽서를 썼다 지웠다 손목을 끊었다 붙였다 100년 전에 죽은 할아버지도 됐다가 고모 할머니도 됐다가 부끄러워요. 악수해요. 당신의 손은 당신이 찢어버린 첫 페이지 속에 있어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느낌 어떻습니까? 무슨 말인 거 알고 아는 분 혹시 뜻이 제가 말씀 잠깐 해주십시오. 그냥 커밍
나오시네.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우리 공부를 좀 해야 하느냐 하면은 난해하거나 모든 지점에 관해서 어렵다 할 게 아니고 이 시 안에 키워드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시가 뭐 이따오겠어 하다가 커밍 아웃이 뭔가를 이렇게 봤어요. 커밍 아웃 여기가 답이 있는 거예요. 여기가 이걸 알아야 이 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동성 연애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걸 가지고 하면은 이제 쉬워져요. 대체로 보면은 그 키워드가 난해한 시를 읽어보면은 제목에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보면은 뭐 뒤통수가 나오고 뭐 한국이 나오고 뭐 동성 연애자들이 하는 행태가 또 가정을 시야하는 것 같다. 뭐 똑똑똑고 학문 뭐 어떻게 하는 건 모르지만 그죠? 뭐 이렇게 내가 난해하게 설명하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들으면은 보면은 스크린으로 온다. 굳이 해설하지 않아도 온다. 라는 이야기를 잠깐 꼭 해주고 싶어서 그리고 여자 마시고 나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중성 가진 사람 이야기더라고요. 알고 보면은 말을 어렵게 해놔놨어요. 모니터 킨트 이거 나중에 읽어보시 영가 읽어오는데 나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가 몰라서 가만 보니 모니터 킨트 찾아보니 생각해보니까 컴퓨터에 관한 이야기를 해놨더라고요. 말을 많이 틀어놨지 실제로 찾아가서 읽어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자료를 많이 해왔는데 다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장비에서 나온 건데 이게 되게 어려워서 내가 그 펜슬까지 읽어봤어요. 펜슬 되게 어렵게 만들어놨더라고. 근데 이 작품이 상당히 좋다라고 대하는데 저는 봐서 읽어보고 보니까 또 펜슬 읽어보니까 장비에서 나왔다는 거지 이게 과연 자선 작품인가 생각을 혼자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제 시를 한번 전해봤어요. 이거는 선생님 신서적으로 봐야 됩니까? 이것도 모더니 쪽으로 봐야 되니까. 저는 이렇게 이런 시도 저는 이 시가 어렵다 안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이것도 어렵다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 수준에서 내가 시를 쓰면서 독자들의 눈높이에 작가가야 되느냐 굳이 가야 되느냐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조정따라는 시인데 사실은 금음따라 맞거든요. 그래도 시적 변화를 위해서 조정따라라고 이러는 것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쉽게라고 했는데 어떤 독자들은 좀 어렵다라고 하셔서 이것도 어려울까? 나는 그런 반면 어떻게 담아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제가 마지막에 이 부분은 꼭 해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은 성철 스님의 그 신념법입니다. 실제로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고 할 텐데 강은 강 바꿔놨어요. 바꾸어놨습니다. 여기 이제 보면은 성철 스님이 하신 게 아니고 그 전에 중국 당나라의 신승 청원 유신이라는 분이 남긴 법을 성진 스님이 이렇게 다시 말씀을 하시는데 왜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하면은 얼마나 남았습니까 지금? 10분 남았습니다. 천천히 하이소. 제가 강의 기술이 모자라가지고 시간 조정을 좀 못할 것 같아요. 이 청원 유신 선생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한 30년 참선을 하고 공부를 해봤는데 공부하기 전에는 산은 산
산이요 물은 물이다. 우리가 보는 대로 현상계에서 보는 대로 그렇게 봐가지고 배웠고 그랬답니다. 두 번째 공부를 한 30년 하다 보니까 불교 보면은 오공계공도 일체고의 공적시적 색적시공 오잖아요. 공이 물질이고 물질이 공과 다르지 않다. 그래서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게 강일 수도 있고 사일 수도 있고 불교식대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반론이 나오는 거예요. 불교 공부를 오래 하다 보니까. 그래서 산이 산도 아니고 물도 아니고 이렇게 복잡하게 하다가 공부를 한 20년 더 하다 보니까 또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더라. 그래도 현상계에서 고정화되어 있고 사물은 변하지 않더라는 이야기를 한 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라는 법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도 사조에 따라서 사조가 바뀌고 기조가 바뀌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성에는 언어는 바뀌지 않는다. 다만 그걸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 시대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지금 자기가 하는 장르에 몰입을 된다. 된다. 다만 독자들을 의식하지 말고 자기 나라도 진진하다 보면 큰 성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질을 깨달은 뒤에 다시 바라보는 세상은 비록 그 모습은 변함없으나 그 의미는 달라져 있다. 절대적인 진리 경지를 설파했습니다. 우리가 석가모니 기독교 믿는 분도 많지만 석가모니 불교를 믿는 분 많기 때문에 계속 들어보고 불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목표는 안옥따라 삼막삼보를 구하는 거다. 그 안옥따라 삼박사 어렵죠, 그죠? 그게 어려워야 내가 완화지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한국말 하면은 무상 등급 대각의 경기다. 그게 불교가 어려운 게 산스크리트, 한라어를 했기 때문에 어렵다. 그걸 한글로 풀이보면 별거 아니다. 신묘장고 대단함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겐들 나무나 따라야 남아가려고 하고 이제 말고 있다 봐야 망하는 데가 있는데 많이 봐야죠, 그죠? 그걸 한글로 표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게 어려워 보이고 어렵고 요즘은 인터넷 들어가면 한글판 그 해설판이 많이 나와요. 뭐 오방내요 아니지 시치나 그럼 오방이 없고 그러고 사방인데 이 사방하고 가운데 나까지 오방인데 안팎으로는 칠방이고 그런데 알지를 안 하라 그러고 모르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힘시도 같이 공부를 하는 것도 맞다. 제가 경남일보에 지금 14년째 시 예술문을 쓰고 있습니다. 감상을 쓰고 있습니다. 안 쫓기나고 쫓기는데 여기 계신 분들 작품들도 많이 제가 다루어드리고 앞으로 다룰 건데 시를 찾는 과정이 쉽지가 않다. 요즘 이 시들이 독자들의 가슴을 데울 수 있는 시들을 찾기가 쉽지 않다. 지금 유행처럼 자꾸 난해한 쪽으로 간다. 그 난해한 쪽으로 가고 그래야 내가 들키지 않는 부분을 그래서 난해한 쪽으로 가시는 분도 있지 않는가. 정말 난해하면서도 결국은 인간의 감성이나 감정을 언어나 예술로 다 표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가 엄청 아픈데 그렇죠. 엄청 기쁜데 그걸 표현을 언어로서는 다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가진 감성을 우리 언어로 실어서 노력할 뿐이지 최선을 다하는 거지 그걸 어떤 형태도 다 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 장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뭔가 결국은 불교처럼 최고의 말씀은 무언이 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위신 중심으로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상이 안 되기 때문에 언어라는 도구를 이용한다. 그래서 앞으로도 어떤 장르에 열심히 하고 또 다른 장르도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면 좋겠다. 시간이 조금 더 하면 할 말 더 하고 싶은데 시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선생님? 하셔도 되겠습니다. 망차 끌어놨는데. 너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거는 이 말을 하려고 드리겠습니다. 제 책이 여러분들한테 우편을 가면은 한 통 보고 쓰레기통으로 갈 수 있을까 하는 그 걱정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고 서점에 가면은 사실 시 가판대하면 시집이 안 팔립니다. 우리끼리 사고 팔고 우리끼리 보고 우리끼리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런 시대의 사조가 우리끼리 잔치만 되지 독자층을 자꾸 잃어간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고민할 것이냐. 우리가 독립을 가진 문인들이기 때문에 내가 더 잘 나가자고 하는 게 아니고 전체의 흐름이나 전체의 감동이 독자들에게 스며들어서 누군가라도 조금 시가 그 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장치들이 뭔가를 이제 고민할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고민 중에 하나의 해법이 아까 전에 이상호 교수님을 제가 좋게 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래도 적어도 문학의 전도사 역할은 충분히 하신다. 그 장르가 앞으로 우리 문자로 된 예술의 문단의 역할을 대신해 줄 거다. 특히 우리 성경 같은 경우 보면은 히브리어를 썼다가 라틴을 썼다가 지금 영어로 직역하듯이 그래야 독자 신도들에게 접근이 가능하듯이 앞으로 그런 역할을 하지 않는가.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면 제자들을 많이 키우는 분들이 계십니다. 본인도 또 이렇게 충분하게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는데 특히 이제 서울에 있는 학자들도 문학의 융성을 위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강의를 자료를 많이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이해로 자료 보고는 안 되네. 그냥 이렇게 평소에 표현들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자료에 충실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서 고맙습니다.